준비하는 겁니다. 꾸준히 정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인더볼에서는 연극 고전을 읽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전의 문장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회차일 때는 러시아 문학의 거장 안톤 체홉의 단편 청혼 그리고 곰이라는 단편을 강독극으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같은 작가의 대표 장편 기러기 아니고 제자들이 자꾸 기러기랑 헷갈려가지고 기러기가 아니고 갈매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갈매기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네, 갈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걸작인데요. 예술가들의 꿈과 사랑, 열망과 좌절이 한 호숫가 저택을 배경으로 교차하며 흐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구나 품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랑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술을 꿈꾸고 사랑을 갈망하고 실패를 겪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과 고도, 질투, 희망의 감정들은 19세기 러시아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젊은 극작가 트레플레프는 기존의 연극 형식의 반기를 들며 새로운 예술을 꿈꾸고 그의 연인이자 배우 지망생인 니나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삶의 전부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니나는 어머니 세대의 성공한 작가 뜨리고린에게 이끌리고 트레플레프의 어머니 아르카지나는 젊은 연인 뜨리고린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의 엇갈린 사랑과 예술적 갈망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결국 각자에게 깊은 상처와 회한을 남기게 되는데요. 작품 속 갈매기는 인물들이 꿈꾸던 자유와 희망이 어떻게 깨지고 흩어지는가를 상징하면서요. 또 체홉 특유의 정적이면서도 묵직한 비극미를 선사합니다. 장편인 만큼 갈매기에는 등장인물이 아주 많아요. 체홉의 작품은 흔히 등장인물 모두가 주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 인물의 서사가 탄탄하고 입체적인데요. 오늘 저희는 원작 전체를 모두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작품의 중심에 놓여있는 네 인물, 엄마 아르카지나, 아들 코스차, 그가 사랑하는 여인 니나, 그리고 아르카지나와 니나 두 사람 모두와 뜨겁게 얽혀있는 유명 작가 뜨리고린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 체홉이 그린 사랑과 예술의 갈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장면 7, 7개의 장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작품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고요.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관객과의 대화까지 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마음에 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테이블에 엽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엽서 한 장은 소장하시고요. 한 장은 뒤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5분간 쉬는 시간 때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안톤 체홉장 등장인물 이리나 니콜라이브나 아르카지나 여배우 양희진 배우가 연기합니다.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트레플레프 그녀의 아들 청년 성태엽 배우가 연기합니다. 니나 미하일로브나 자레치나야 젊은 처녀 한유린 배우가 연기합니다.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트레고리 소설가 장한빛 배우가 연기합니다. 장면 1 해가 완전히 지고 저택의 정원에 임시로 세운 작은 무대 앞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잔잔히 스쳐 지나가고 트레플레프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며 무대를 바라본다. 삼촌 소린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자, 이것이 극장이에요, 삼촌.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무대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 장치, 그 다음에 빈 공간. 무대 장치는 따로 없어요. 대신 수평선과 그 호수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막은 달이 떠오르는 시간 8시 반 정각에 시작할 거예요. 멋지네. 아니 근데 네 어미는 왜 저렇게 기분이 언짢은 게냐? 왜냐고요? 지루해서 그러신 겁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도 공연에 대해서도 이 희곡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자레치나가 연기하기 때문이죠. 이 작은 무대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니나니까요. 어머니는 재능도 있고 현명하시고 책을 읽다가 울기도 하시고 또 환자를 돌볼 때는 되게 천사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을 해보세요. 아시죠? 아주 그린 난리가 난다는 거. 어머니만 칭찬해야 되고 어머니의 연기만 감탄해야 되죠. 이 시골에는 어머니가 바라는 그 박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인생 카드로 유명하죠. 아니 오디사은행에 7만루블이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아주 바로 눈물부터 흘릴 거예요. 네 어머니가 각본이 마음에 안 든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흥분하고 있구만. 어머니는 널 사랑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보세요.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할 틈이 없다고 해야죠. 어머니는 살고 싶고 화려하게 꾸미고 싶고 예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25이죠. 저라는 존재가 어머니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계속 상기시킬 뿐이에요. 제가 없으면 어머니는 32살처럼 보이지만 제가 곁에 있으면 어머니는 43살이 더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극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극장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이 극장이 인류와 신성한 예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의 극장은 관습과 편견에 갇혀 있어요. 막이 오르고 희미한 조명이 내리면 그 무대 아래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사랑하고 춤추고 그런 누구나 아는 일상들을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은 그 안에서 평범한 도덕 같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애쓰고요. 수천 가지 버전을 보았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고 싶어요. 모파상이 에펠탑이라는 범석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그렇다고 극장이 없을 수도 없죠.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 새로운 형식이에요. 어머니의 명성 옆에 서 있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어머니 응접실에는 유명한 배우, 작가들이 모였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동석을 허락받았을 뿐이죠. 저는 대학도 중간에 때려치운 재능도 없고 이 여권에 키예프의 평민이라고 적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저한테는 동정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되게 굴욕적이었어요. 뜨리구리는 어떤 사람이냐? 도통할 수가 없대. 현명하고 소박해요. 조금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훌륭한 분이세요. 아직 40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이름이 다 알려졌죠. 근데 작품도 좋은데 톨스토이나 졸라처럼 굳이 읽고 싶어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발소리가 들려요. 니네가봐요. 난 그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정말 미칠듯이 행복해요. 저 늦지 않았죠.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실까봐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분이 외출하셔서 급히 달려왔어요. 하늘을 보니
할머니 벌써 달이 떠서요. 30분 뒤에 돌아가야 해요. 서둘러야 해요. 내가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아버지와 계모는 여길 보헤미안들의 소굴이라고 해요. 제가 배우라도 될까봐 무서운 거죠. 하지만 나는 갈매기처럼 이 호수곁이 그리워 죽겠어요. 내 마음은 당신 생각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건 무슨 나무죠? 드름나무요. 왜 이렇게 검을까요? 밤이라서 그렇게 보이죠? 제발 너무 빨리 돌아가지 말아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가는 건 어때요? 나는 밤새껏 정원에 서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자, 가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설레요? 그럼요. 많이요. 특히 뜨리보리씨 앞에서 연기한다는 게 무서워요.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분 젊으시죠? 네, 젊죠? 그분의 단편들은 정말 대단해요. 나 몰라요. 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신의 이곡은 연기하기 어려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인생은 있는 그대로나 당위적인 것을 그려내면 안 돼요. 그냥 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각본은 행동이 적어서 마치 그 어떤 낭독과도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론 희곡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면 2. 관객들이 자리를 잡고 무대 주위가 어둑해진다. 트레플레프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로 작은 무대의 한가운데 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그는 지팡이를 들어 조용히 무대를 두드린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 한밤중 호수 위를 나는 그대여, 옛 그림자여, 우리에게 20만 년 뒤의 일을 보여다오. 마음대로 하려구나. 우리는 잠이나 잘 테니. 무대가 오르고 호수의 경치가 펼쳐진다. 달은 수평선 위에 걸리고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떴다. 커다란 바위 위에 흰옷을 입은 니나가 앉아있다.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뇌조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것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슬픈 순환 끝에 사라졌다. 지구에는 이제 아무 생명도 없다. 달은 부질없이 빛을 비추고 조어낸 학의 울음도 5월 딱정벌레 소리도 없다. 싸늘한 공허, 두려움, 공포뿐. 생명들의 몸은 먼지가 되었고 영원의 물질이 그들을 돌과 물, 구름으로 바꾸었지만 영혼은 하나로 융합되었다. 그 영혼은 바로 나. 내 속에 알렉산더, 시저, 세익스피어, 나폴레옹,
그리고 하찮은 거머리의 홈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의 기억을 품고 있다. 될까라는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 나는 홀로 있다. 100년에 한 번 말을 하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 속에 메아리칠 뿐 누구도 듣지 않는다. 새파란 불들이여,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썩은 연못에서 태어나 떠다닐 뿐 사상도 의지도 없다. 영혼의 물질의 아버지 악마가 너희를 돌처럼 원자로 바꾸고 있을 뿐이다. 우주에서 영원히 남는 건 오직 영혼 하나뿐. 나는 텅 빈 우물 속 죄수처럼 내가 어디 있으며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악마와의 싸움 끝에 언젠가 물질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의지의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달도 시리우스도 지구도 먼지가 된 후 몇 천, 몇만 년 뒤의 일이다. 그때까지는 공포뿐. 아! 저기 내 강적 악마다. 저 무서운 빨간 눈. 유혹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럼요. 아, 이것도 무대 효과라는 거군. 어머니! 됐어요! 막을 내려! 막을 내려! 막을 내리라니까! 막을! 제 잘못이에요. 각본을 쓰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소수의 선택된 인간을 하나다는 걸 저는 잊고 있었어요. 감히 나 같은 게 낫다 이거! 저는 왜 저럴까요? 이나, 젊은이의 자존심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 아이를 모욕했잖아. 하지만 그의 자신이 미리부터 이거는 슈트가라고 말했길래 나도 그걸 슈트가로 대했을 뿐이에요. 슈트가. 무겁지 않은 주제를 가벼운 웃음이나 농담으로 버무린 희극의 일종. 체육은 자신의 단만급, 예컨대 곰, 청운 등을 슈트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래도 슈투카라는 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걸작을 쓴 셈이다 이거죠. 그 유황 냄새며 연출은 슈트가가 아니라 시위하기 위한 거예요. 아, 이젠 지긋지긋해요. 변덕스럽고 자존심 강한 어린애 같으니라. 그 애는 널 위로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요? 근데 왜 평범한 각본 대신에 저런 백합당식 넋두리를 선택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나쁜 근성만 있을 뿐이에요. 뭐 계절어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라고 하세요. 제발 나 좀 평안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내가 왜 그 불쌍한 애한테 모욕을 줬을까요? 꼬스자! 예! 꼬스자! 장면 3. 실패한 공연과 어머니의 비웃음. 이나의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트래플레프의 감정은 극도로 흔들린다. 며칠 후 트래플레프는 죽은 갈매기를 들고 나타난다. 이나의 발 옆에 갈매기를 놓는다. 이게 뭐예요? 난 오늘 비겁하게 이 갈매기를 죽이고 나서
당신 발 밑에 받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 나도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올 겁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모든 건 내가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됐어요. 당신의 태도가 변했어요. 당신 눈빛은 싸늘하고 나는 당신의 내 지인인 것 같아요. 요즘 당신은 짜증만 내시고 무슨 알 수 없는 상징적인 말만 하세요. 이 갈매기도 무슨 상징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 너무 단순한 여자라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이건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각본이 여지없이 실패한 그날부터 나는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마지막 조각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은 알기만 한다. 당신의 냉담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차라리 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당신은 방금 말했죠? 너무 단순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게 어딨어요? 내 희곡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당신 나의 영감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난 그걸 잘 알아요. 내 머릿속엔 지금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아요. 머리도 자존심도 그냥 다 엉망이에요. 이 자존심이 지금 내 피를 빨고 있어요. 뱀처럼. 저희 천재가 물어내요. 햄릿처럼 책을 읽고 당신은 미소를 짓고 있군요. 당신의 눈빛은 햇살처럼 저 사람한테 녹아버렸어요. 반하지 않겠습니다. 담배 냄새를 맡고 보드카를 마신다. 언제나 검은 옷을 한 교사가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쌀레 센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정이 겹쳐서 우린 오늘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유감이에요. 나는 젊고 재미있는 처녀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18, 19세의 아가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 소설 속 젊은 처녀들은 대부분 허상이죠. 난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당신 처지가 되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네요. 전 잠깐이라도 선생님의 처지가 되어보고 싶어요. 왜요? 유명한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죠.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선생님은 자신의 명성을 어떻게 느끼세요? 느낀다고요? 글쎄요. 그런 거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 없고요. 뭐 아마 둘 중 하나겠죠. 당신이 내 명성을 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명성이란 걸 도무지 체감할 수 없구나. 그럼 자신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으실 때는요? 칭찬하면 기분 좋고 욕하면 이틀쯤 기분 나쁘죠. 정말 멋진 세계네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부러워하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인생은 참 가지가지예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단조로운 삶, 평범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처럼 100만 명의 한 사람꼴로 화려하고 의욕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분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당신은 명성, 행복, 재미있는 생활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런 단어들은 실례지만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마멀레이드 같은 겁니다. 당신은 무척 밝고 무척 착하시네요.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내 빛나는 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달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에게 다른 강박관념이 되겠죠. 저에게도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는 생각이 밤낮 나를 괴롭힙니다. 한 작품을 끝내기가 무섭게 또 하나 또 하나 마치 역마차처럼 계속 달리듯이 쉬지 않고 써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당신과 이야기하며 흥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미완성의 소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 보이시죠? 그러면 곧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이라는 묘사를 언젠가 꼭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일을 마치면 극장이나 낚시터로 달려가 쉬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새 작품의 주기가 폭탄처럼 굴러다니고 자꾸 책상으로 마음이 끌려 결국 다시 돌아가 다시 쓰게 되거든요. 실례지만 그래도 영감이라든지 창작 과정 자체가 오상한 행복의 순간을 주진 않나요? 물론 쓰고 있을 때 즐겁습니다. 교정 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책이 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쓰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죠. 독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꽤 재미있군, 재능이 있어. 그러나 톨스토이에는 못 미쳐. 혹은 훌륭한 작품이야. 그러나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만은 못해. 이런 평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무덤 옆을 지나가면 말하겠죠. 여기 때리군이 묻혀있고 꽤 좋은 작가였지. 그래도 뚜르게네프만은 못했지. 실례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은 성공에 너무 취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이죠? 나는 나 자신을 좋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가로서의 나를 솔직히 혐오합니다. 무엇보다 싫은 건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뭘 쓰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물, 나무, 하늘 좋아하죠. 자연은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창작 욕망을 자극하죠. 하지만 나는 단순한 풍경 화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느끼죠. 과학과 인권,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사방에서 밀려 욕을 먹으면서 사냥개에 쫓기는 여우처럼 이리저리 뛰게 됩니다. 그 사이 인생과 과학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뒤처지는 기분이죠. 선생님은 일에 너무 몰두해 계시느라 자기 가치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일생을 대중을 위해 바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선생님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테고 전차 위에 저를 태워돌며 찬양하겠죠? 전차라니. 아니 뭐 내가 아가멤논이라도 됩니까? 저는 여류 작가가 되거나 여배우가 될 수 있다면 주변의 증오도, 가난도, 실망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지붕 밑 다락방에서 검은 빵만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자기 완성에 대한 갈증 그런 건 안고 그 고통을 감수하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명성을 원하겠어요. 요란한 떠나갈 듯한 그런 참는 명성요. 아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데요. 우리 셀리 스위치!
짐을 싸라나 보자. 하지만 가기 싫군요. 근데 이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가 쏜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방금 뭘 적으신 거죠?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그만 단편을 쓰였습니다. 어느 호숫가에 당신 같은 젊은 처녀가 어릴 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갈매기처럼 자유롭고 행복하죠. 근데 우연히 한 사내가 나타나 그 처녀를 보고 이 갈매기처럼 심심풀이로 파멸시키고 맙니다.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어디 계세요? 꼭 갑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그냥 있기로 했어요. 장면 4. 며칠 전의 사건 이후 트레플레브의 밤. 탁자 위엔 약품과 붕대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빛이 희미하다. 트레플레프와 아르까지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과 미묘한 애정이 흐른다. 어머니, 붕대에 갈아주세요. 어머니가 감아주셔야 잘 돼요. 자, 앉아. 너 마치 터번을 쓴 것 같더라. 어제도 어떤 나그네가 부엌에서 나한테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더라. 이제 거의 다 물었다. 이제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되겠어. 너 내가 나간 다음에 또 탕하고 쏘는 거 아니지? 천만에요, 어머니. 그땐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국립극장에 계실 때 저는 어린이였죠. 우리 집 뒤뜰에서 싸움이 나서 그때 새빵살이하던 세탁녀가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여자는 기절해서 사람들한테 들려 나갔고 어머니는 그 여자를 돌보시고 약도 가져다 주시고 그 여자의 아이들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셨죠.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때 우리 집에 발레리나 둘이 같이 살았었죠. 어머니한테 자주 커피 마시러 오고. 그건 기억나요. 무척 독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요 며칠 동안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그렇게 부드럽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제겐 어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어머니는 그 사람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넌 그 사람을 몰라. 몬스타치. 그 사람 정말 고결한 사람이야. 하지만 제가 결투를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듣고도 그 고결한 인격은 자기 비겁함을 막지 못했거든요. 떠난다면서요. 치사하게 도망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가 그 사람한테 떠나달라고 간청했어. 그 고결한 인격자, 지금 우리 모자는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는 응접실이나 정원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니나를 붙들고 자기가 천재라는 믿음을 더 단단히 심어주려고 애쓰겠죠. 그래도 난 그 사람을 존경해. 내 앞에서 그 사람 욕을 좀 삼가줘. 하지만 전 존경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가 그 사람을 천재로 느끼게 만들고 싶으시겠죠. 죄송해요.
전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 작품을 읽으면 속이 뒤틀리거든요. 그거는 질투라는 거야. 재능도 없이 야심만 큰 사람은 참된 재능을 깎아내리는 데만 재능이 있지. 참된 재능이요. 그렇다면 나도 말할 권리가 있네요. 난 당신의 누구보다 재능이 있어요. 당신네처럼 구습을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술계 상자 차지해 자기들 당신만 옳다고 믿고 나머지는 박해하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전 당신네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극장으로 가서 그 초라하고 평범한 연극이랑 평생 하세요. 난 평범한 연극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넌 초라한 연극대본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떠드니? 이 EF의 속물, 밥벌레 같은 이런. 구두쇠! 이 거지 새끼가. 쓸모없는 놈 같은 년. 울지 마. 울 게 뭐 있어? 울지 말라니까. 용서해.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줘. 이 불행한 나를 용서해줘.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아신다면 저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여자도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고 전 이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박살났다고요. 실망할 거 없어.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 곧 나랑 떠날 거야. 니나도 그럼 다시 널 좋아하게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봐야 하는 거지? 네. 장면 5. 밤이 깊은 후 집안 응접실 한쪽. 가방과 여행 준비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두 사람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날선 침묵 속에 서 있다. 뜨리부리는 어디가 흔들린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아름까지 나는 그를 붙잡으려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다. 당신을 여기 붙들어 매는 게 뭔지 알아. 스스로를 좀 통제. 당신 그냥 조금 취한 거야. 이제 깨어나. 당신도 진지하고 신중해져. 부탁인데 이 모든 걸 진정한 친구의 눈으로 바라봐. 당신은 희생할 수 있잖아. 친구가 되어서 날 도와줘. 그렇게까지 배워버렸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아마도 바로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시골 계집애의 사랑이. 당신 진짜 자신을 너무 모르. 때때로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잠을 자.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은 마치 잠을 자고 꿈속에서 그녀를 보는 것 같아. 달콤하고도 경이로운 꿈이 나를 사로잡았어. 나를 도와줘. 아니. 안 돼. 난 평범한 여자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날 괴롭히지 마, 보리스. 나 무서워. 원한다면 당신은 특별한 여자가 될 수 있어. 환상의 세계로 데려가는 젊고 매혹적이며 시적인 사람. 오직 그것만이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런 사랑을 아직 난 경험하지 못했어. 젊어서는 시간이 없었어. 편집실을 자주 들락거리며 가난과 싸워야 했어. 근데 지금 바로 그게 그 사람이 마침내 찾아와서 손짓하고 있어. 그걸 피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미쳤구나. 그래! 놔줘! 너희들 모두가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작정을 했구나.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나한테 거리낌 없이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만큼 내가 벌써 그렇게 늙고 추해진 거야? 당신은 정신을 잃은 거야. 나의 멋진 경이로운 사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야. 나의 기쁨, 나의 긍지, 나의 연락. 만약 당신이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버리면 난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릴 거야. 나의 멋지고 훌륭한 국왕이시여.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몰라.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난 당신을 향한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 소중한 사람. 당신은 분별 없이 행동하고 싶겠지만 난 아니야. 난 놓아줄 수가 없어. 당신은 내 거야. 내 거라고. 이 이마도 내 거고 눈도 내 거고 이 피닥길 같은 머리털도 내 거야. 당신은 모든 게 다 내 거야. 당신은 재능 있고 현명하고 현대 작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 당신은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야. 당신에게는 진솔성과 소박함, 신선함과 건강한 유머가 있어. 당신은 단 한 줄로 사람이나 풍경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어. 또 당신이 그려낸 사람들이 아주 살아있는 것 같아. 경탄하지 않고서는 당신 작품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가청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비위만 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 같아? 좀 보라고! 나 혼자만이 당신을 평가하고 나 혼자만이 당신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사랑스럽고 뛰어난 나의 사랑. 할 거지? 그렇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내겐 의지가 없어. 내겐 단 한 번도 의지가 없었어. 무기력하고 허약하며 언제나 고분고분했지. 정말로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까? 날 데려가라고. 단 한 발자국도 당신 곁에서 떨어뜨리지 마. 하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원할 수 없죠. 당신은 서둘러 떠날 거야. 아니야.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함께 가자면 뭐 그래. 함께 가자. 장면 6. 늦은 밤. 트래플렉 밖에서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무슨 소리지? 누가 계단을 뛰어내려? 거기 누구요? 희민아,
니나! 어머, 나의 소중하고 귀여운 니나! 드디어 돌아왔군요. 잘 됐어요. 울지 말아요. 예? 울지 말아요.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리나 니콜라 예브나가 여기 계시잖아요. 어서 문을 잠가주세요. 여긴 자물쇠가 없어요. 그럼 이 소파로 막을게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요.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따스하고 좋네요. 그때 여기 응접실이었죠. 저 많이 변했죠. 네. 여기 좋고 눈이 더 커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 그때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나요? 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벌써 거의 일주일이나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 숙소로 가서 거지처럼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전 당신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저 매일 밤 당신 꿈을 꿔요. 당신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지만 절 알아보지 못하죠.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저 여기 도착한 그날부터 이 근처 이 호숫가를 계속 거닐었어요. 이 집 주변에도 여러 번 왔지만 차마 들어올 용기가 안 났어요. 자, 우리 앉아요. 여기 앉아 그동안 쌓인 얘기들을 해요. 여긴 따뜻하고 아늑해요. 저 바람 소리 들려요? 드래곤네프 소설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밤 지붕 아래에 있는 이는 행복하다. 따뜻한 한 구석에 있는 이는 행복하다. 저 갈매기예요. 제가 방금 무슨 말했죠? 트로겐네프 얘기. 그리고 신은 집 없이 방황하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와주시리라.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이리나, 괜찮아요. 이게 더 편해요. 전 벌써 2년 동안은 울지도 못했어요. 어젯밤 늦게 이 정원에 와서 옛날 가설 무대가 남아있는지 살펴봤어요. 아직도 서있더군요. 그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조금 후련해지고 마음속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보세요. 벌써 울음이 그쳤잖아요. 그래요. 당신은 작가가 되셨거든요. 당신은 작가, 저는 여배우. 우린 둘 다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저 그때는 어린애처럼 기쁨에 넘친 생활을 했죠. 아침에 눈만 뜨면 노래를 부르곤 했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명성을 꿈꾸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세요? 내일 아침 일찍 상대 기차를 타고 농군들과 함께 엘레츠로 떠나야 해요. 거기서 교육받은 상인들이 친절한 척 달라붙겠죠. 제 삶은 이처럼 거칠어졌어요. 엘레츠는 왜 가는데요? 겨울 동안 계약했어요.
아니다. 이제 가야 해요. 니나, 전 당신을 저주하고 증오해서 당신을 보낸 편지와 사진을 그냥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묶여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잃고 글을 쓰기 시작한 뒤로 제 인생은 그냥 견디기 힘든 괴로운 뿐이었어요. 전 고통 속에도 살아온 것 같아요. 전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밟았던 땅에 키스를 해요. 어디를 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몇 년이 비춰진 당신의 그 상냥한 미소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저한테? 저는 외로워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써도 작품이 메마르고 차갑고 우물하고 니나 제발 여기 나가주세요. 부탁해요. 그게 안 되면 제발 저를 데려가주세요. 제발. 마차가 뒷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전 혼자 갈게요. 제가 밟은 땅에 키스를 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여자는 때려 죽여도 모자랄 여자예요. 저는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쉬어야 해요. 갈매기. 아니, 그렇지 않죠? 저 여배우예요. 그렇죠, 여배우. 그이도 여기 없네. 뭐 상관없죠. 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되어버렸고 허수아비 같은 연기를 하곤 했어요. 무대에선 어쩔 줄을 모르겠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목소리마저 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배우가 자기 스스로 졸렬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어떤 기분일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전 갈매기예요. 그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전에 갈매기를 쏜 일이 있어요. 심심풀이 하면 단편의 소재. 아니 그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아 무대 얘기. 저 이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전 이제 당당한 여배우예요. 무대에 서면 행복과 환희가 느껴져요. 무대에만 서면 취해버려서 제 자신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느끼게 돼요. 여기 머무는 동안 저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코스자, 이제야 저는 모든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작을 하든 제가 무대에 서든 중요한 건 참아내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 전 이 믿음이 있어서 그다지 괴롭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 인생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자기 길을 찾았기에 지금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공상과 한상의 혼돈 속을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저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절 찾아와 주세요.
약속해요. 그럼 어머니가 그이를 데려오셨겠군요. 상관없죠. 뜨리고리 씨를 보시더라도 아무 말 마세요. 전 아직도 그이를 사랑해요. 아니, 전보다 더 사랑해요. 조그만 단편의 소재 사랑해요. 사랑해요. 열렬히 미칠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엔 얼마나 좋았죠, 꽃자? 기억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기쁨에 넘친 순결한 생활이었는지? 아, 그 감정. 우아하고 부드럽고 똑같던 그 감정. 기억나요?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내저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한마디로 세상 모든 생명은 슬픈 순환 끝에 소멸해버렸다. 아마 수천 세기 동안 지구 위엔 살아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다. 저 가련한 달은 부질없이 빛을 비추고 이젠 초원의 하구름도 보리수 덤불 속 5월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가 정원에서 누나를 보고 그걸 어머니한테 내려놓치면 좋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겠지. 잠시 동안 그는 말없이 자신의 원고를 한 장 한 장 갈기갈기 찢어 책상 밑으로 흩뿌린다. 그 뒤 문을 열고 천천히 퇴장한다. 잠시 후 무대 밖에서 탕! 총성이 울린다.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놀라 몸을 움찔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내 약가방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역시 그렇군요. 에테르병이 깨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예전 그 소리 같아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두어 달 전에 이 잡지에 미국 통신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문제에 몹시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리나 니콜라이브나를